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자애들과 산속에 갔다가 겪었던 기괴한 액자 이야기. 내가 대학을 다닐 때니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승합차를 산 기념으로 친한 여자아이들을 꼬셔서 같이 단풍놀이를 갔지요. 산속에 호수가 있어 그 주변으로 등산을 할 수 있는 나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통나무로 계단과 난간을 만든 잘 정비된 길이 있어 걷기 편했고 날씨도 쾌청하고 선선해서 정말 딱 좋았지요. 한동안 그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데 노란색 줄이 쳐져 통행금지라고 쓰여있는 구역이 보였습니다. 코스상으로는 그곳도 지나갈 수 있지만 줄을 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신경이 좀 있으면 줄이 쳐져 있는 나무를 넘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터였지요. 슬슬 단풍 구경만 하는 것도 질리기 시작한 터라 나는 그곳을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운동신경에는 자신이 있었고 같이 온 여자아이들에게도 뭔가 과시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이유도 있었죠. 주변에서 친구들이 말리는 것을 뒤로하고 괜찮다고 웃어넘기며 줄을 넘었고 의외로 줄 너머는 바로 낭떠러지였습니다. 떨어지면 30-40m는 좋게 떨어져 호수에 추락할 높이였고 확실히 줄로 막을 만큼 위험하구나 싶어서 주변을 쓱 돌아봅니다. 벼랑 근처 나무 뿌리에 사진 액자가 벼랑 쪽을 향해 놓여 있었고 가까이 가서 주워보니 보통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의 부모와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지요. 혹시 하는 마음에 주변을 살펴봤지만 꽃이나 향을 피운 흔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사진 액자만 거기 버려져 있을 이유도 없었고 기분이 나빠진 나는 금방 친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다들 뭐가 있었냐고 물어서 조금 부풀려 벼랑이 있었고 사진 액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 꽃이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역효과였고 여자아이들은 저주받는 거 아니냐며 울상이 되어 무서워했던 것이었죠. 당황한 나는 그냥 별거 없었다고 얼버무린 다음 나머지 코스를 걷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장 먼저 차에 올라탄 여자아이가 절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차 안을 보니 뒷좌석에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고 아까 벼랑에서 봤던 그 액자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곧 그것을 본 다른 여자아이들도 비명을 질렀기에 차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남자 녀석들도 망연자실한 채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고 그 와중에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미안하다. 이거 우리 친척 사진인데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하며 사진을 집어서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그걸로 겨우 그 자리는 진정이 되었고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그 녀석과 다시 만났지만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액자가 신경 쓰였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트렁크는커녕 차 안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그날 그 녀석이 찍었던 사진을 한 장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녀석은 뭔가 더 무서운 것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약하자면 대학 시절 친구의 승합차로 친구들과 단풍놀이를 갔다가 통행금지 구역에 무리해서 들어간 나는 위험한 벼랑과 가족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나중에 차로 돌아와 사진 액자가 뒷좌석에 나타나 모두를 공포에 빠뜨렸고 사진 액자를 던져버린 후 모든 일이 진정되었다. 다음날 친구와 만났지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았고 친구가 찍은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투신 자살을 목격하고 말았다. 옛날 목격했던 투신 자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세월도 한참 흘렀지만 직접 내 눈으로 보았고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연말에 어느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문득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차가 보였지요.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바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주차장 안을 계속 빙빙 돌기도 합니다. 뭘 하는 건가 싶어 계속 지켜보고 있자니 내 옆까지 차가 오더니 멈춰섭니다. 그리고 안에서 깡마른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곧이어 딸인 듯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와 그보다는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따라 내립니다. 중년 여자는 딸들에게 자판기에서 주스를 뽑아주고 있었고 자판기를 찾고 있었나 싶어 나는 곧 흥미를 잃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바다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잠시 뒤 경찰차가 주차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선착장 건물 옆에 차가 멈추더니 안에서 늙은 경찰관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꽤 안가로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 같은 게 생겨서 온 것은 아닌 듯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연말이니까 순찰이라도 한 바퀴 돌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죠. 슬슬 배가 올 시간도 가까운 것 같아 나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기익하고 주차장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봤던 그 경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슬로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이 경차가 천천히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의 앞부분부터 바닷속으로 사라져갔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차가 바다에 떨어졌다는 외침에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가 떨어진 절벽으로 달려왔고 경차는 뒷부분만 수면에 내민 채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흰 경차를 바라보는 것뿐이었지요. 그러는 사이 선착장 건물 안에서 직원과 아까 그 경찰관 2명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터라 그저 절벽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발만 구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답답함과 무력감이 가득 찬 긴장만이 흘렀지만 곧 젊은 경찰관이 옷을 벗고 권총이 달린 벨트를 풀어 나이 많은 경찰관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크게 숨을 한번 쉬더니 그대로 바다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수면에 닿아 바닷속으로 잠시 사라졌던 경찰관은 수면에 떠오르자마자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경찰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찰관을 향해 응원을 보냈고 어느새 나도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그리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지 가끔 물에 잠기기도 하는 것이 무척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력 덕인지 그는 겨우 경차까지 도착했고 차체에 손을 대고 뒷유리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다행히 경차는 경찰관이 올라탔는데도 수면 위에 떠 있었지요. 절벽 위에서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은 창문 안을 향해 무엇인가 소리를 치며 차 뒤쪽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차가 물 위에 떠 있다면 안에는 아직 공기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조금씩 경찰관이 소리치는 것이 들립니다. 멀리서 보아도 유리를 내려치는 경찰관의 주먹에서 피가 나서 새빨갛게 물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리를 내려치는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창문은 좀처럼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그제야 차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는지 근처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선이 경차 근처로 오면 모두 구조할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속도 조절을 잘못한 탓이었을까. 어선은 그대로 경차에 충돌하고 말았고 경찰관은 크게 튀어올라 바다로 날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어선에 부딪힌 탓에 균형이 무너진 것인지 경차가 급속하게 바다로 빠져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절벽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눈 깜짝할 사이 경차는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차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은 없었지요. 잠시 뒤 어선에 의해 구조된 경찰관이 선착장으로 왔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지친 젊은 경찰관에게 모두가 박수를 보냅니다. 나도 손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쳤던 게 생각나네요. 비록 구조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땅에 엎드리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이가 울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경찰관의 눈물 앞에서 누구도 뭐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딸들과 함께 투신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 잠깐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슬프게 울던 경찰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살한 사람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은 혹시 자살한 사람의 사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2명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 모두 우연히 정말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가 발견한 것이었지요. 기묘하게도 두 번 모두 사체를 발견하기 전 똑같은 현상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무척 두렵지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처럼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근처 숲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체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개가 끙끙거리기 시작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 근처를 두리번거릴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직에 실패했을 때라던가 아버지와 엄청나게 싸웠던 때라던가 이미 다 지난 일임에도 기분 나쁜 추억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 편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척 짧은 순간이었고 금방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며 그대로 숲으로 나아가다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배낭과 구두,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부패해 가는 남성의 시체를 말입니다. 저는 겁에 질려 집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저는 또 하나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왔을 때였고 그날은 어느 산 꼭대기에 올라 전망을 보려고 나왔던 터였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로 천천히 올라가던 도중 또 갑작스레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다. 이대로 핸들을 꺾어버리면 둘이 같이 죽을 수 있겠지. 죽으면 이곳에 붙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차마다 닥치는 대로 덮치고 싶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여자친구와 싸워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던 때나 지금까지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 등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잔뜩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금방 저는 정신을 차렸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을요. 혹시나 싶었지만 너무 지나친 생각은 아닐까? 한동안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에 저는 찾으러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길이다 보니 후진이 힘들어서 저는 차에서 내려 아까 그 현상을 겪었던 곳까지 100m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역시나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 경사면에 있는 나무 기슭에 감색 옷을 입은 여자가 누워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우는 여자친구와 함께 차 안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혹여나 저 말고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제 무서워서 숲이나 산에는 가까이 가질 못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물건. 나는 케이스의 연선 근처에 야스게벌 주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체험한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직장 회식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졌습니다. 막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죠. 역에서 집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평소 다니는 출퇴근길은 갯벌 옆에 산책길입니다. 당연히 그날도 평소처럼 그 길을 따라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책길 도중에 초등학교의 맞은편에는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취기도 올랐겠다. 거기서 담배를 한 대 피기로 하고서 벤치에 걸터 앉았지요. 늦여름이라 낮에는 한여름과 다를 바 없이 덥고 밤에도 불쾌한 더위에 여운이 넘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푹푹 찌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갯벌 쪽을 보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초등학교가 있을 뿐이었죠.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아무도 없어서 술 기운 때문이리라 생각하면서도 왠지 신경 쓰여 초등학교를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기분 탓이구나 싶어서 다시 앞을 바라보는데 오른쪽 조금 멀리서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윤곽이 희미해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에 엄청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썩은 물에서 나는 것 같은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공포와 혼란 때문에 굳어 있었지만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담뱃재가 허벅지 위에 떨어져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위험하다 느껴서 그 생각에 자전거도 내팽겨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불빛을 찾아 달리다 근처 편의점에 뛰어들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잘 도망친 것인지. 그 후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사실은 그곳에 가기 싫었지만 늦잠을 잤던 탓에 어젯밤 그 산책길을 지나 역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은 취해서 이상한 꿈을 꾼 거라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벤치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내 자전거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널브러져 있었지요. 메이커 마크나 스티커는 분명히 본 기억이 있지만 진흙인지 썩은 흙인지 모를 것으로 잔뜩 뒤덮여 역겨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치 썩어내린 것처럼 군데군데 녹슬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죠. 흉측한 모습과 고약한 냄새에 영 기분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내 자전거가 있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노숙자가 타고 가버렸다고 들었지만 어차피 버릴 생각이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노숙자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공원에서 죽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괴이했다고 합니다. 진흙인지 썩은 흙인지 모를 것이 범벅되어 끔찍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원에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만한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도망쳤지만 남겨져 있던 내 자전거. 그 자전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노숙자는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죽은 걸까? 애시당초에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게 의문일 뿐이지만 만약 그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의 심령현상. 어릴 때 친구네 집으로 놀러가는 길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네 집은 자전거를 타고 15분 거리입니다. 우리 동네는 논이 많고 가로등은 적어서 밤이 되면 엄청 어두웠습니다. 가는 도중에는 고가철도 밑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가 언제나 기분이 나빴지요. 근처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흉흉하게 돌아다녔고 실제로 본 사람도 여럿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두운 게 무서울 뿐 귀신은 믿지 않았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고가철도 밑을 지나갑니다. 조금 안심할 무렵에 앞을 보니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사내 아이가 가로등 근처에 서 있습니다. 그 아이는 논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나는 내가 부른 노래를 들었을까 부끄러워하며 사내 아이의 오른편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순간에 나의 왼편에는 배수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내 아이는 바로 거기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당황해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이상하다 싶어 서두르기 위해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확히 1m 정도 앞,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아까 그 사내 아이가 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부딪힌다는 생각에 나는 핸들을 확 꺾었고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는 와중에 사내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윗입술만 없었던 것입니다. 입을 닫고 있어도 위쪽 이빨이 드러나 있는 정말로 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전거에 올라타니 왼쪽 뒤편에서 놀자 하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리가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죽을 각오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노래나 부를 여유 따위는 없었기에 친구네 집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도중에 묘하게 페달이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알고 있는 불경을 더듬더듬 읊으면서 반쯤 울면서 갔지요. 친구네 집에서 소금을 뿌려줬고 그 이후에 딱히 별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체험한 심령사건과 함께 나의 여름은 막을 내렸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줬던 삼촌. 아주 어렸을 적 얘기입니다. 내가 6살쯤 됐을 무렵 나와 우리 부모님은 그 당시에는 일이라고 불렸던 시골 외갓집에 놀러가게 됩니다. 지금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시골스러운 허름한 집이었지요. 외할머니, 외숙모, 삼촌, 이모들 모두
서울에서 간만에 놀러온 나를 엄청 반겨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놀만한 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갯벌에 가서 털개를 잡고 사촌형들이랑 뛰어노는 거 외에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식구 모두가 근처 저수지에 가서 고기나 구워 먹기로 합니다. 한여름이니까 저수지 물에서 물놀이도 할 겸해서 말입니다.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것저것 먹고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우리 식구가 놀러간 저수지는 사람들 손을 많이 타지 않는 곳이라서 엄청 깨끗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여있는 물인데도 많이 깨끗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아빠가 구입해 주셨던 아동용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으로 한 발씩 내려갔습니다. 그때 처음 들어가 봤던 저수지에 대한 느낌은 고여있는 물이라서 미지근했습니다. 수영하기는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한 발자국 내밀면 발목까지, 세네 번 내딛으면 무릎 정도까지, 좀 더 들어가면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확 빠져 들어갔습니다. 땅에 발이 닿지 않자 순간 겁이 덜컥 났지만 이내 적응되었습니다. 아빠가 사줬던 구명조끼 덕분에 혼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지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못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쳐다보고 손을 흔들어주며 너무 멀리까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삼촌들과 이모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줬지요. 너무 신난 나머지 양팔을 들어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체구에 비해서 약간 헐렁거리던 구명조끼에서 몸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만세를 외쳤을 때 내 몸이 쏙 하고 분리되어 조끼만 둥둥 물에 떠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물속에 빠져본 날이었기에 너무 놀란 탓에 사력을 다해서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게 발버둥을 치고 있었죠. 그때 잠시 보인 것은 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가족들의 외침과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을 내던진 우리 막내 삼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등이 저수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간다는 느낌이 나고 있었죠. 숨을 쉴 수는 없었지만 당시 기억으로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이 왠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부드러운 깃털이 내 몸을 간지럽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늘하늘한 무언가가 내 등을 감싸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기분. 지금도 그 느낌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라앉는 순간에도 난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우리 삼촌의 모습을 말입니다. 나를 향해 손을 뻗어오는 삼촌을 보는 순간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물 밖으로 황급히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숨이 차서 그랬겠지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물속에서의 기억은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시내에 위치한 병원이었고 결국 우리 막내 삼촌이 나를 구해낸 것이었죠.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 막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나를 무트로 끌어낸 직후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하루를 머물고 외갓집에 갔을 때입니다. 다른 식구들은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들 밖에 나와 있었는데 여전히 막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조카들 중에서도 나를 가장 예뻐하던 막내 삼촌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도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외할머니께서 서운한 표정으로 서 있던 내가 안쓰러웠는지 지금 막내 삼촌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하셨지요. 그 이후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 외갓집을 놀러갔을 때입니다. 난 우연찮게 외갓집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나를 구했던 이후로 우리 막내 삼촌은 매년 여름 이맘쯤이 되기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던 나는 3일 밤낮으로 막내 삼촌에게 매달려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익은 김치 한 점에 소주를 연거푸 넘기던 삼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널 구하러 물속에 들어가서 손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똑똑히 봤다.
네 등 뒤에서 긴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서 있던 여자 시체를 말이야. 퉁퉁하게 불어버린 얼굴인데 눈동자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문득 그때 나를 스쳐갔던 삼촌의 모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에게 손을 뻗으며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빛을 한 채 물 밖으로 황급히 빠져나가던 삼촌의 모습을 말입니다. 단지 숨을 참지 못해서 나갔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가위에 눌려서 힘들어했다던 삼촌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실종 신고가 되었던 여자가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나를 구해줄 때 삼촌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등을 간지럽혔던 그 부드러운 촉감도 잊을 수 없습니다. 7번째 이야기, 자취방의 귀신. 대학생 시절 혼자 자취하던 중 일어났었던 일이다. 나는 평범하게 지방 공대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다. 학생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특히 공대생들은 평소에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평소보다 많이 받고는 하는데 하필이면 뭘 잘 못 먹었는지 장염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주말이면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걸려본 장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 나였지만 스스로 병원까지 찾아가 주사를 맞고 약도 타왔었다. 경험자인 친구가 말하길 나아지기 직전엔 미지근한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된다길래 포카리를 하나 사놓고 침대에 누워서 저릿거리는 배만 붙잡고 끙끙대고 누워있었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샤워하는 소리에 놀라서 깨고 말았다. 내가 자는 사이 친구가 놀러왔는데 날씨가 더워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 건가.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수건 좀 달라는 친구 말이 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질 않았다. 그래서 그저 문 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샤워기를 잠근 후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다.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내가 대답이 없으니 따지려는 듯했다. 친구의 머리만 불쑥 튀어나왔다. 무표정한 얼굴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수건을 주지 않아서 항의하나 생각했는데 뭔가 느낌이 기묘했다. 서로 말없이 눈만 마주하고 있는데 문득 눈치채고 말았다. 친구의 머리가 대각선이 아닌 수직으로 뻗은 채 기묘한 위치에 있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친구의 얼굴이 기분 나쁜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경직된 상태로 친구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던 중 수직으로 뻗은 그 머리가 내 눈높이에 맞게 덜컥 낮아지는 걸 보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나중에 일어나 보니 샤워실은 물기 하나 없었고 친구는 내 방에 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친구의 웃는 얼굴이 묘하게 뇌리에 남아 결국 그 친구와도 멀어지고 말았다. 8번째 이야기,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던 귀신썰.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내 방은 다다미가 깔리고 문풍지를 바른 미닫이 문이 있는 일본식 방이었다. 어느 날 밤 열이 심하게 올라 방에 들어누웠는데 문득 한밤중에 깨어났다. 하루 종일 열 때문에 자고 있었으니 한밤중에 깨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당연히 불은 다 꺼져 있고 미닫이 문도 닫혀 있으니 방 안은 칠흑 같았다. 하지만 어두운 와중에서도 눈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방 앞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상태로 멍하니 미닫이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방 앞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보고 살고 있는 내 방인데도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눈치챘다. 내 방 미닫이 문에는 내가 장난삼아 손가락으로 문풍지를 뚫은 구멍이 몇 군데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게 평소보다 훨씬 많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상하네, 원래 이렇게 구멍이 많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멍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열은 여전히 높은 채 막 일어나 멍한 머리로 분명히 평소 뚫려 있던 구멍보다 많다. 3개 정도 있었을 구멍이 7개로 늘어나 있었다. 역시 이상하다 싶어 다시금 세고 있는데 부욱 소리와 함께 문풍지가 찢어지며 구멍이 뚫렸다.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미닫이 문 바깥쪽은 유리창이다. 그리고 내가 열에 시달린 탓에 당연히 유리창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구멍을 뚫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뭘 어쩌지도 못하고 미닫이 문을 보고 있자 또 다른 곳에 구멍이 뚫린다. 무서워서 일어나려 했지만 고열 때문에 몸이 나른한 건지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문 쪽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등을 보이는 것도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5개나 나버렸다. 마치 누군가가 5손가락을 펴서 그대로 문풍지를 찢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5곳에 구멍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밀어넣은 5손가락으로 문풍지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으레 그렇듯 중간에 삐뚤거리게 찢어지며 미닫이 문은 볼품 없어져 간다. 나는 겁에 질려 반쯤 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미닫이 문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문풍지가 찢어져 생긴 큰 틈 사이로 새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제 귀신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자꾸자꾸 방 안으로 들어와 어느새 방바닥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였다. 거기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 이미 아침이었다. 무사히 아침을 맞을 수 있음에 안도하며 나는 어젯밤 일이 떠올라 미닫이 문을 바라봤다. 문은 구멍 없이 멀쩡했다. 나는 일단 안심했지만 또 위화감을 느꼈다. 기묘하게도 미닫이 문이 문풍지는 구멍 하나 없이 깨끗했다. 평소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종이를 새로 바른 것 같은 모양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종이를 잘 살펴봤지만 오래전에 붙여 색이 누런 종이었다. 하지만 구멍만은 완전히 메워져 있었다. 문을 열고 난 후 나는 다시금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문 밖 닫혀있는 유리창에 손자국 2개와 긴 머리카락 10개 가량이 붙어 있었다.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애초에 문에 구멍이 없었을 거라는 말 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은 존재했었다. 이후 집을 리모델링하게 될 때까지 나는 문에 등을 돌리고 잠을 자는 버릇이 생겼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없다. 하지만 지금도 자꾸자꾸 미닫이 문풍지에 구멍이 하나 둘 늘어가던 그 광경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9번째 이야기, 눈을 뚫고 보이던 이상한 형상.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고향은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버스도 다니지 않는 비포장길을 10리나 걸어 들어가야 하는 당시엔 깊은 오지 중의 오지로 15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노원으로 돌아가셨는데 다들 호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집 장남이 눈이 침침하다고 병원을 찾았으나 이상하게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눈앞에 뿌연 안개 같은 게 끼어 있다고 하던 장남의 눈앞엔 이상한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허옇기도 하고 검었기도 하고 눈앞에 낀 안개 사이로 나풀거리는 것이 바짝 다가왔다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 눈동자 같기도 하고 구슬 같기도 하고 하지만 뚜렷한 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일은 그것이 보일 때마다 집안에 오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멀쩡하던 부인이 암선고를 받았고 또 장남 동생은 뺑소니에 치여 하반신 마비가 되고 손주 역시 갑자기 간질 증세를 보이는 등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남 역시 끝내 한쪽 눈은 실명이 되었는데 그 눈동자가 이상하게도 뿌옇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눈엔 여전히 무엇인가가 나풀거렸고 그때마다 우환도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승이 시주를 받으러 왔다. 그 장남을 보고는 나무 뿌리가 어머니 몸을 칭칭 감고 있어 숨을 쉬기 힘든 지경이라고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인부를 동원해 1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을 파헤쳤는데 뚜껑을 연 순간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덤 근처에 나무 뿌리가 어머니의 한쪽 눈을 뚫고 들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